반갑습니다. 노점상 출신 생존 마케터 노생마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첫 직장을 퇴사한 얘기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에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혹은 저를 아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게 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살았다. 나 이렇게 살았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단순히 나열해서 나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은 아니고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좋은 일 나쁜 일 겪으면서 우여곡절을 겪게 되면서 내가 어떻게 처신했었나, 어떻게 처신을 했었냐에 따라 기회를 살릴 수 있었고요. 어떻게 처신을 했었냐에 따라 기회들을 놓쳤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제가 스스로 평가할 때 많지 않은 기회들이 왔을 때 저는 제 나름의 처신으로 그 기회들을 살리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생 역전이라고 표현할 만큼의 저만의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나 이렇게 살았었다. 나 이렇게 살아왔다. 나 이렇게 살았다. 나 그때 그렇게 처신했었다. 그런 면에서 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처신을 나름 해서 저만의 결과를 얻었다는 내용들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겪게 되시거나 그동안 겪어왔는데 처신을 잘못하셔서 또 앞으로 그런 실수를 안 하시거나 하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한 처신을 뭐 했었나 싶지만요. 제가 처신했다는 내용들을 앞으로 들어보시면 사실 간단합니다. 제가 살아남고자, 제가 생존하고자 본능적으로 혹은 뭐 주소들은 지식으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나름 처신을 잘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뭐 저보다 더 처신을 잘 하셔서 더 좋은 결과, 더 큰 결과를 얻으신 분들은 그냥 뭐 기억해 봐 주시고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셨던 분들은 저를 타산지석 삼아 주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방송에선 제가 첫 직장을 퇴사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중간에 지금의 집사람을 만나서 함께 결혼을 했던, 함께 살았던 그 이야기를 제가 안 했었더라고요. 제가 첫 직장에서 한
2년 정도는 그 냉장식품 관리 업무를 했었습니다. 예. 뭐 말이 좋아서 뭐 관리지, 뭐 물건 나르고 재고 파악하고, 예? 뭐 입출고 관리하고 뭐 그런 거였죠. 뭐. 예. 한마디로 냉장식품 담당자였습니다. 예. 그 D 식품 회사였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한 1년 조금 안 되게 늦게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서로 뭐 이렇게 몰랐다가요. 예. 이제 자주 이제 업무적으로도 좀 부딪힐 일이 있었고요. 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게 되고, 예. 그러는 뭐 그 정도의 관계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 저희 집사람 친구가 저희 집사람은 이제 2층에서 근무했고 저는 1층에서 근무했는데 집사람 친구가 반품돼서 버려야 되는 오징어 중에 먹을 거 없냐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내용물은 없어도 그 포장지만 있으면 반품이 되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 재고 관리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먹을 수 있는 상품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인가 그 저희 집사람 친구한테 그거를 이제 줬었죠.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그 집사람이 혼자서는 그렇게 올 만한 뭐 용기도 없고 수줍음이 좀 많은 친구였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의 친구와 함께 오니까 뭔가 용기가 났었는지 뭐 재미삼아 뭐 장난삼아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 집사람한테 아니죠 뭐 저희 집사람 친구한테 또 오징어를 줬더니 그 오징어 그 훈제 그 가공식품이었어요. 그걸 줬더니 이제 또 몇 번 맛있게 먹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제가 이제 좀 말을 걸기도 좀 쉬워지고 그러다가 또 유심히 또 보게 되고 그러니까 또 관심도 또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게 일단 뭐가 하나가 쉬운 게 시작이 되면 다음 단계가 이렇게 좀 계단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마케팅에서도 이런 어떤 그 얘기들이 있는데 인생사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하나를 먼저 이렇게 좀 쉽게 접근이 되면 그 다음에 좀 다른 얘기도 하기 좀 쉬워지고 또 다른 관계도 맺어지는 거고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을 오며 가며 이제 유심히 보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집사람한테 그냥 장난식으로 툭 던지듯이 우리 영화 한 편 볼까? 그랬죠.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도 뭐 그냥 장난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장난이었대요. 뭐 저도 장난 반 진담 반 뭐 그랬었죠. 그러다가 영화를 보게 됐네요. 그 첫 영화를 뭐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때가 1991년 한 11월쯤이었는데 91년 그렇죠. 11월쯤이었는데 황비용이란 영화였어요. 그 이영걸 주연의 황비용. 그 영화를 서울 을지로 4가인가 뭐 거기 국도극장이라는 데서 그 영화를 처음 봤었죠. 집사람하고. 그래서 뭐 그거는 그냥 그렇게 영화로 보고 그냥 서로 부담 없이 영화 보고요. 또 헤어졌죠. 이제 그걸로 이제 서로 뭐 그냥 영화 한 편 본 정도 사이로 끝났죠. 근데 또 한 달 정도 있으니까 제가 또 한 번 또 더 볼까 영화? 뭐 또 그런 생각이 나서 저희 집사람한테 또 영화를 또 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좀 꺼려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또 두 번째도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그 영화 제목은 지금 생각이 좀 잘 안 나는데요. 뭐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막 뭐가 이렇게 뒤바뀌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가 있는 외국 영화였는데 뭐 재미는 사실 별로 없었어요. 황비용은 재미있었는데. 그래서 두 번째 영화를 서로 보고 극장에서 나왔는데 저희 집사람이 어렵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영화 안 보려고 그랬다. 자기는 이렇게 뭔가 진지한 관계는 원치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뭐 이렇게 뭐 진지하고 그럴까? 내가 부담스럽나? 내가 이상형이 아닌가?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핸섬하고 제 나름 좀 날씬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뭐 한 68kg인데 그땐 제가 한 55, 6kg밖에 안 되고 굉장히 날렵하고 나름 뭐 지금보다도 좀 인물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평가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저를 뭔가 탐탁치 않아 하는 걸 느끼니까 뭐 그럼 말지 뭐 하고 저도 그냥 집사람이 불편해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관계를 끝냈어요. 연락도 물론 안 하고 회사에서 이렇게 좀 가끔 봐도 서로 멋졌고 뭐 그랬죠. 그러다가 또 한 2달 지났나요? 이게 사람 인연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뭔가 이렇게 진지하든 진지하지 않든 뭐 영화를 한 편, 2편 보니까 이게 뭐가 좀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나기는. 그래서 세 번째에 또 영화를 보자 그랬죠. 알고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영화가 저희를 이루어 준 거네요. 오작교 역할은 그 집사람의 친구가 해준 거고요. 그래서 세 번째도 영화를 보자고 했어요, 또 제가. 이번에도 장난식으로 그냥 했죠. 그랬더니 집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를 좀 불편해하고 이상형이 아니라고 했던 그 집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제 세 번째 영화 보자고 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세 번째 본 영화가 그것도 을지로에서 봤는데 그때는 이류극장이었어요. 그 터미네이터 2라고 그 옛날에는 그 대형 극장에서 개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류극장에서 재개봉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을지로의 어떤 지하에 있는 극장이었는데 거기서 그 터미네이터 2를 이제 재개봉한 영화를 같이 본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영화를 보는 중간쯤에 저희 집사람 어깨를 살짝 올려봤어요. 근데 이 어깨를 올리는 것도 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고 의자 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격하듯이 뭐 10초에 1cm씩 이렇게 막 가면서 격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간신히 이제 어깨를 올리는데 한 10분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를 올렸는데 저는 굉장히 불편해하고 거부할 줄 알았는데 거부를 안 하더라고요. 거부를 안 해요. 그래서 뭔가 좋은 느낌을 갖고 영화 극장에서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걷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한 얘기가 홀로 된 어머니를 함께 살고 있는데 집사람 어머니를 경제적으로 도와야 된다. 그래서 28살까지는 결혼 생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결혼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집사람이 28살까지는 결혼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은 그냥 사귀기만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훅 들어간 건 없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 정도까지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은 사귀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 뒤에 집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저에 대해서 호감이 없었던 게 아니고 사실 호감이 있었다. 근데 설명한 대로 집사람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감 때문에 연애를 하거나 남자를 하고 사귀거나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계획이 없었다. 죄책감 때문에 계획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또 정확히 알고 나니까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싫지는 않았었구나. 그러니까 좀 자존심의 그 스크래치도 좀 해결이 되고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이제 두 번째 영화를 보고 안 만나겠다고 선언을 한 이후로 집에서 혼자 맥주를 마셨대요. 퇴근하면은. 제 생각이 나서 잊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쑥스러운 얘기인데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집사람하고 연애를 하다가 95년도인가요? 직장은 96년도에 그만뒀는데 집사람하고는 오랜 연애 기간 끝에 서로 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식은 안 하고 95년 9월인가 서로 합치게 됐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사실 그것도 있었어요. 집사람이 좋아서도 함께 합쳤지만 일단 저희 어머니한테 좀 경제적으로 어떤 인신적으로 좀 독립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만 해도 뭔가 돈을 벌어서 갖다 주면 뭔가 모아지는 게 없고 그냥 다 쓰고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미래에 대한 좀 걱정도 있고 어머니에 대한 좀 나름 불신도 있고 그래서 이참 저참 집사람하고 함께 해서 어머니한테 독립을 하게 됐었죠. 뭐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제가 독립한 뒤로 일주일 동안 동네를 헤매셨다 그러더라고요. 허전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신적인 좀 독립은 됐지만 경제적인 독립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타면 통장으로 그때 들어갔는데 그 통장을 저희 어머니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은 했어도 집사람하고 경제적으로 진정으로 독립된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한테 뭐 용돈을 받아 쓰다시피 하면서 월급은 그때 한 130, 40만 원 됐는데 한 30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어머니가 콩나물 값 다 아니까 엄마가 다 아니까 살림 잘해라 그러더래요. 그러니 뭐 그 어머니한테 30만 원 받아서 무슨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같이 벌어서 맞벌이해서 생활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95년도에 95년 9월에 결혼식은 못하고 합쳐서 함께 하게 됐고요. 96년도 이제 또 저희 첫애 큰딸을 낳게 됐고요. 96년도에 저는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아직 결혼식은 집사람하고 아직도 못하고 있네요. 네, 조만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저의 96년은 첫 아이를 낳고 또 직장을 그만두고 95년도에 저희 집사람과 함께 저 경기도 이천 신둔면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었네요. 그러다가 퇴사를 하고 나니까 이제 퇴사 이후 얘기를 해드릴게요.
퇴사를 하고 났더니 일단은 쉬고 싶더라고요. 예?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 꼭 첫 직장 그 D산업이 군대 생활을 6년 한 것처럼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아무 생각 없이 쉬었어요. 신혼살림은 신둔면에서, 경기도 이천 신둔면에서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하고 맞벌이 하다 보니까 집사람이 저기 신내동? 서울 신내동을 출퇴근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또 힘들어서 그 서울 신내동으로 또 이사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또 제가 그 마지막 근무지가 성남이었는데 또 성남으로 세 번째로 이사를 하면서 그 성남 신흥동 그 팔각정인가? 거기에서 세 번째로 이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그 D산업 퇴사까지 하게 됐죠.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쉬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쉬고 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그냥 힘들지 않고 돈 버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네요. 96년도 26살 요런 때 너무 일찍 그런 일찍인데도 철없는 생각을 한 거죠. 젊은데도. 그만큼 첫 직장이 고됐던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동네를 왔다 갔다 이제 하다 보니까 그때 그 동네 그 골목 사거리에 1층에는 이발소가 있고 2층에는 애들 오락실 뿅뿅뿅 하는 오락실이 있었는데 거기 오락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가게를 오락실을 내놨다는 그 안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우리 한번 이거 해보면 어떨까. 예? 그때 뭐 집사람하고 저하고 뭐 나름 좀 모아놓은 게 한 1,000만 원인가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시설비하고 보증금하고 다 해서 그때 보증금은 500이고 시설 그 오락기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걸 500 쳐가지고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라는 거예요. 결국 보증금 500에 월세 40이고 시설비가 500인 셈이죠. 그래서 그거를 덜컥 하게 됐네요. 진짜 덜컥이요. 아무 어떤 손익 계산도 안 해보고 그냥 해봤어요. 동전만 바꿔주면 되는 줄 알고. 그 동전만 바꿔주면 되는 그런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1,000만 원을 들여서 월세 40만 원 내는 일을 해봤네요. 그때 96년도에 1,000만 원이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적어도 한 5천만 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5천만 원 정도. 좀 더 될까요? 더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동전만 바꿔줬죠. 근데 이게 기계가 하나씩 고장이 나기도 하고 또 그 키판이라 그래서 뭐 게임기죠, 한마디로. 게임이 좀 유행이 지나면 또 바꿔주기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그 일의 핵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수리 능력도 있어야 되고 신작 게임에 대한 교체도 있어야 되더라.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어떻게 매출보다 그런 수리비나 신작 게임 교체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매상이 한 달에 한 150 정도 됐거든요. 하루도 안 쉬고 했으니까요. 왜냐면은 하루 쉬면은 그날 게 없으니까 안 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애기 업고 나와서 같이 청소도 해주고 동전도 같이 바꿔주고, 예? 그거를 그냥
쉬지도 않고 서로 한 거예요. 무슨 떼돈을 벌겠다고. 근데 하루에 한 5, 6만 원 정도 매상이 오르면 뭐 한 달에 한 5, 60만 원 돼요. 그러면 월세 40만 원 되고 110만 원 남죠? 그러면은 그 중에 수리비하고 게임기 교체비가 한 또 7, 80만 원 나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손해지는 건 뭐 한 3, 40이에요. 예?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한테 독립하면서 경제적인 독립을 못 하다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니까 통장을 찾아올 수 있게 됐어요. 근데 통장을 찾아왔다 뿐이지 제가 수입이 없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30만 원씩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게 매상 뭐 한 150, 200이 나와도 월세 40 내고 뭐 수리비, 교체비 이런 것도 한 아끼고 아낀다 그래도 한 5, 60 나가고 또 어머니한테 또 30 드리고 하면은 또 집 사는 월세 또 그때 한 20만 원은 했던 것 같은데요. 2, 30만 원 했나요? 그러니까 뭐 진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되는 거예요. 뭐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뭐 빚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갖고 있던 걸로 좀 쪼개 쓰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답이 없는 거예요. 6개월이 뭐예요? 벌써 한 3개월만 지나도 이건 아니다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예. 그러니까 이 또한 철없는 결정이었고 철없는 선택에 따른 대가였던 거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집사람도 이제 불안해하는 거죠. 그나마 있던 뭐 1, 200 뭐 그것도 다 까먹게 되고 앞으로 이제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오락실에서 나오는 그 수입만 가지고는 진짜 현상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을 이제 인지한 거예요. 인식하게 된 거죠. 그니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다시 나가서 돈을 벌어야죠. 그러니까 오락실은 집사람한테 맡기고 이제 다른 직장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나름 생각해보면 좋은 직장이었는데 그걸 때려치고 나오니 그와 비슷한 직장을 얻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나이가 어렸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알아보는데 또 몇 달이 가요. 이력서 넣고 또 기다리고 뭐 안 되고 탈락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눈높이를 낮추게 되더라고요. 어떤 정식적인 제가 했던 일에 대한 경력을 살려서 뭐를 할 수 있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영업직을 알아보게 됐죠. 그 식품회사 첫 직장에서도 영업은 했었으니까. 그래서 영업을 알아보다 보니까 그 벼룩시장을 이렇게 보는데 그 제가 회사들이 좀 직원을 많이 뽑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롯데제과에 이제 면접을 봐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보증인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뭐 주변 알아봐도 마땅히 신원보증을 서줄 만한 분이 없었어요. 저희 쪽이나 뭐 처가 쪽이나 다 좀 열악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마웠던 일이었는데요. 이제 처가 쪽에 그 막내 삼촌이 여수에 사시는데 그분이 그 보증을 서주셨어요. 그래서 제과회사를 들어가게 됐죠. 그 막내 삼촌이 결국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장모님이 업어 키우다시피 했다 그러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장모님하고 거의 뭐 한 18살, 19살 정도 차이 나시는데 어려서부터 업어서 키우고 하다 보니까 저희 장모님을 어머님처럼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 마음에서였는지 저희 장모님이 그렇게 또 부탁을 하시니까 들어주셨어요. 그랬다 하더라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게 막내 삼촌의 도움으로 보증을 서주셔서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 보니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로 아닌 거예요. 어떤 것들이 아니었나, 왜 오래 못 다니게 됐나, 또 그 위에 다른 일자리들은 어땠나, 그 얘기들은 또 다음 방송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이야기들을 해나가는 방송에서 마지막 요 멘트로는, 마지막 이야기로는, 마무리 이야기로는 제가 겪었던 일들 중에 어떤 특이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좀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중위 나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중위 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도 얼마 전에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중위 나이가 뭐냐면요, 세대별로, 시대별로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돌아가시는 거에 중간 정도를 이렇게 중위 나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근데 세대마다 그 중위 나이가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중위 나이가 제가 한 42세, 3세였어요. 근데 저희 윗세대 선배들을 보면 뭐 중위 나이가 37세, 8세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나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중위 나이가 뭐 30대 초반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저희 자식들은 중위 나이가 뭐 50세가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직장생활 처음에 할 때 그런 걸 느꼈거든요. 제가 이제 사원이고 저희 그 영업소 지점장, 영업소 소장님이 나이가 한 30대 중후반 정도 되셨어요. 37, 38 정도 되셨는데, 그때 제가 21~22살이 바라보는 36, 7살의 모습이 굉장히 어른스럽고 굉장히 책임감 있어 보이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요즘 보시면 37, 8살 먹은 친구들이 철이 들어 보이고 책임감 있어 보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때 제가 21, 2살 때 저희 영업소장님, 지점장님들이 37살이었을 때 그 모습이 중위 나이였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위 나이란 가만히 보면 그래요. 철이 드는 나이인 것 같아요. 책임감이 생기는 나이이고. 그래서 그런가 제가 42살, 3살 이전까지는 철없이 살았고 책임감도 부족했고 세상 눈은 보는 눈도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위 나이의 어떤 개념대로 제가 42살, 3살이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세상 보는 눈이 좀 달라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지고 뭔가 철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듯 중위 나이 이전에 40대 초반 이전까지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과 결정 때문에 결국은 그게 쌓이고 쌓여서 중이 나이 가까운 시점이 됐을 때 한꺼번에 폭발하고 막 누적이 되면서 정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42, 3살 이전, 42, 3살 될 때까지 많은 고통과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돌이켜보시면 이 중이 나이가 철을 들게 하는 나이다 생각이 드실 겁니다. 중이 나이란 철들게 하는 나이다. 저의 중이 나이는 42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중이 나이는 언제셨나요? 감사합니다.